심판 다시 8 카프카 지음 곽복록 옮김 미완의 단장 엘자에게로 어느 날의 일이었다. 퇴근 직전 K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곧 재판소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내용 중에는 이 명령은 절대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리 같은 것은 몇 번을 해도 소용없다거나 효과가 없다거나 앞으로도 별 다를 바 없겠지 하고 포기하거나 이제는 절대로 출두하지 않겠다거나 전화건 문서건 소환증은 문제도 아니고 심부름꾼이 오면 문 밖으로 끌어내 버리겠다거나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어서 K 당신에게 대단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왜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가? 당신의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려고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그것을 본인 스스로 방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던 그 강제 조치를 꼭 맛보아야겠는가? 소환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하든 당신 마음이지만 상급 재판소를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K는 이날 저녁 엘자를 찾아가려고 미리 연락을 해 두었으므로 재판소에 갈 수가 없었다. K는 이것을 재판소에 출두하지 못하는 변명이 될 거라며 기뻐했다. 물론 그런 사소한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도 재판소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든 자신에게는 가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K는 혹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전화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내가 있는 곳은 곧 알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쪽의 자유의사로 가지 않으면 처벌받습니까? K는 이렇게 물어놓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 그러자 거절받지는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오늘의 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소의 권력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소리는 점차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인간은 대단히 소홀한 인간이다. 퇴근하면서 K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둘 필요는 있다. K는 주저없이 엘자가 있는 곳을 향해 마차를 달렸다. 그는 마차 한 쿠션에 몸을 파묻고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고는 벌써 서늘한 날씨였다.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재판소가 정말 활동을 개시했다고 한다면 자신은 만만치 않은 요주의 인물에 속했을 것이다. 출두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 모이는 회원들도 기다리고 있으리라. 회랑의 무리에게는 더욱 실망을 안겨주겠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K 혼자뿐일 것이다.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K 자신은 마차에 타고 있는 것이었다. 무의식 중에 마부에게 재판소로 가달라고 말한 건 아닐까 하고 K는 문득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K는 다시 커다란 목소리로 엘자의 주소를 마부에게 말했다. 마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K는 조금씩 재판소 일을 잊기 시작했고 은행의 일이 예전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방문하다. 점심 식사 때 K는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느덧 봄은 가고 여름이 다가왔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시 어머니는 내 생일에는 집으로 오너라 하고 애원하듯 말했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도 있었으나 K는 생일날에는 언제나 어머니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던 약속을 벌써 2번이나 어겼다. 그 대신 이번에는 어머니의 생일까지 2주일 일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당장 가보자고 마음 먹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K가 어머니를 위해서 보내주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촌 동생의 편지엔 어머니의 병세가 이전보다 많이 호전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는 실명 직전의 상태였는데 수년 전에 의사의 진단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건강 상태는 예전보다 좋았고 노인에게 흔히 찾아오는 갖가지 장애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적어도 고통을 호소하는 횟수는 적어졌다. 사촌 동생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요 2, 3년 사이에 K도 전날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 징조를 어렴풋이 발견했으나 어머니가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일과 아무래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았다. 사촌 동생은 편지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교회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놀랄 만큼 정확한 걸음으로 혼자서 교회까지 왕복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대단히 비판적인 성격의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강조해서 쓰는 사촌 동생이라 K도 그 얘기를 믿을 수 있었다. 어쨌든 K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다. 최근의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태도의 하나로서 K는 자기의 해픈 동정심을 손꼽았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성취해 보겠다는 쓸데없는 노력이겠지만 이번 경우 이러한 악덕이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K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려 창가로 다가갔다. 그러고 나서 곧 식사를 마치고 구루바하 부인한테 급사를 보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알리고 여행용 트렁크를 가져오게 했다. 생각나는 물건이 있으면 사서 넣을 작정이었다. 다음에는 큐씨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처리할 일을 두세 가지 부탁했다. 상대방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일종의 무례한 태도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미처 부탁을 하기도 전에 잘 알겠습니다. 위임사항은 예의상 할 수 없이 맡아드리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승낙했다. 하지만 K는 별로 화를 내지 않았다. K는 마지막으로 지점장에게 갔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는데 2, 3일 동안 휴가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자 지점장은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하고 한마디 대답했을 뿐 K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뒤로 돌리고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마에 주름살을 모으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출발 준비를 지나치게 미리 서둘렀던 것은 아닐까?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하나? 감상적인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감상적인 기분에 휩쓸려 이곳을 비움으로써 상대에게 공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재판은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라고는 하나도 입수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런 기회는 날마다 아니 시간마다 오는 것도 아니었다. 또 가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늙은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매사가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아서 어머니를 놀라게 할 가능성도 높았다. 게다가 어머니는 전혀 K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사촌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올 때마다 꼭 와 달라는 어머니의 정가를 되풀이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된 얘기였다. 그러므로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고작 절망을 안고 돌아오는 것뿐이리라. 많은 의욕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의욕이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의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발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지점장은
그러는 사이 줄곧 신문에 쏟고 있던 눈길을 우연인지는 몰라도 K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옳은 말이겠지만 K에게로 옮기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손을 내밀더니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다. K는 자기 사무실 안에서 몹시 초조한 심정으로 사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점장 대리는 K의 여행 목적을 염탐하려고 몇 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K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도 열지 않자 그때마다 방을 나가고 말았다. 마침내 사환의 손에 들려 여행용 트렁크가 도착하자 K는 이미 마련해 놓은 마차 있는 곳으로 서둘러 내려갔다. 계단 중간쯤에 왔을 때 위쪽에 고용원 쿨리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류를 손에 들고 K의 지시를 받으려는 것 같았다. K는 손을 내저으며 그냥 돌아가라는 신호를 해 보였으나 다갈색이고 텁수룩한 머리의 이 사나이는 눈치도 없이 K의 손짓을 오해했는지 서류를 흔들며 자꾸만 매달렸다. 화가 난 K는 바깥쪽 계단에서 쿨리에게 붙들리자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K가 마차에 올라탄 뒤 주위를 돌아보자 자신의 실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쿨리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사라져가는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서 모자를 벗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수희였다. 그렇다면 자기는 은행의 최고 간부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자신이 그것을 부정하려 해도 수희는 반박하리라. 어머니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K를 지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K의 성과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재판소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이는 부하의 손으로부터 서류를 빼앗아 아무런 말도 없이 찢어버리고 만 것은 예전과 다름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K는 스스로 만족했다. 또한 출발 직전에 있었던 일인 만큼 아마도 이 여행의 앞길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확신조차 생겼다. 이하는 작가에 의해 말소되었다. 다만 쿨리히의 창백하고 둥그런 얼굴에 주먹을 2번 정도 먹여주고 싶었으나 차마 그 짓만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았다. K는 쿨리히를 미워하고 있었으나 쿨리히뿐만 아니라 라벤시 타이나도 카미나도 미워하고 있었다. 이 증오는 벌써 오래전부터 K의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비루스토나의 방에 나타났던 때부터 그들을 주의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K의 증오는 오래전부터였다. 더구나 요즘은 이 기분을 만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K는 도리어 이 증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루기 어려운 인간들이었다. 지금은 가장 계급이 낮고 세 사람 모두 보잘것없는 인물인데다가 근속 연한이라는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승진의 가망도 없고 승진한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보다 더디다. 그러므로 출세를 방해한다고 해서 K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었다. 아무리 방해해도 쿨리의 우둔함, 라벤시 타이나의 썩어뻗은 근성, 카미나의 구역질 나는 비굴함, 이 이상 더 출세에 방해되는 것은 없을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을 자르는 것이리라. 이것이라면 손쉬운 일이었다. 지점장에게 두세 마디만 속삭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K는 주저했다. 그가 증오하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숱하게 거느리고 있는 대리가 만약 이 세 사람을 한패로 만들었다면 K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경우만은 예외여서 대리도 K와 같은 심정이었다.
검사. 이 단편은 7장의 끝머리에 이어져야 할 것 같다. 7장의 마지막 1절을 베껴 쓴 종이 쪽지에 이 단편의 표제가 적혀 있다.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이 K는 인간을 알았고 세상의 온갖 경험을 쌓았으나 그 술집의 단골들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달리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고 그 그룹에 끼게 되었다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단골들은 대개 재판관, 검사, 변호사들이었다. 아주 젊은 관리나 변호사의 조수가 서넛 함께 어울릴 때도 있었으나 그것도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특별히 질문이라도 받는 경우에 한해 환담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질문은 대개 주응을 도두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스테라 검사는 항상 K의 옆자리에 자리 잡았는데 그는 이런 방법으로 젊은 사람들이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을 좋아했다. 검사가 털투성의 커다란 손을 탁자 위에 펴고 제일 가장자리 좌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모두들 일제히 귀를 기울였다.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생각에 잠겨 맥주잔을 바라본다든지 또 이것이 가장 보기가 민망한 것이지만 당치도 않은 의견, 근거도 없는 의견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동료들은 미소를 띠고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정한 그리고 전문적인 대화는 동료들 사이에서만 벌어졌다. K는 은행의 고문 변호사를 따라 이 술집에 출입하다가 그 그룹에 끼었다. 이 변호사와 은행에서 밤늦게까지 상담을 계속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자연히 그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학식도 있고 사회적 신망도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도 있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일상생활과는 거의 관계도 없는 심각한 문제를 화제로 삼고 또한 그런 일들로 힘을 빼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자 동시에 즐거움이었다. K는 그들의 대화에 낄 만한 지위가 아니었음에도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이에 은행에서 응용에 범직한 유효적절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일을 배울 수 있었고 게다가 재판소 관리들과 개인적인 유대도 생겨 생각보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그룹은 K에게 차차 그 문호를 넓혀 주었다. 얼마 후 K는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았고 그 방면의 화제에 대한 K의 의견은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상법 관계의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한 K의 견해를 묻고 그 두 사람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몇 번이나 K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렸다. 그래서 가끔은 K 자신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극히 추상적인 논쟁에 휩쓸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물론 하스테라 검사라는 훌륭한 입회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K에게 각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었으므로 조금씩 여러 가지 요령을 터득했다. 밤늦게 집까지 함께 올 때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K는 외투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몸집을 가진 이 사나이와 함께 거리를 걷는 것은 아무래도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는 사이 교양이나 직업이나 연령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옛날부터 친하게 사귀어온 친구 사이처럼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했다. 어느 한쪽이 뛰어난 인물처럼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스테라가 아니라 K였다. 즉 K의 실제적인 경험은 법관의 책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개의 경우 이 경험이 K를 돋보이게 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우정은 술집 단골들에게 곧 알려지고 말았다. K를 맨 처음 데리고 갔던
하스테라는 조금 당황했으나 K를 두둔해 준 것도 역시 그였다. 이 그룹에 참가할 자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K는 당당하게 하스테라를 내세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스테라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므로 K는 일종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지위를 차지했다. 하스테라는 법률가로서 과감하고 임기응변적인 사고 방식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이 점만 본다면 그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의 변호를 할 때 그가 드러내는 격렬한 태도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다. 상대를 설득할 수 없을 경우 하스테라는 상대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다. 그가 불쑥 내미는 집게 손가락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워 꼬리를 내렸다. 그는 이런 경우 상대편이 훌륭한 친구가 있는 그룹의 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또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모두 잊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상대는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겨우 고개만 한두 번 흔들 뿐이었다. 하스테라는 때때로 논쟁 상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밀어붙이고 천천히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상대의 테이블로 찾아갔다. 이것은 무척 보기 거북한 일이었다. 그리고 가까이 앉아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스테라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했다. 물론 이것은 극히 드문 돌발적인 경우이고 그것도 거의 법률 문제에 한하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담당한 일이 있는 심리라든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심리에 관련된 법률 문제에 한한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아닐 때에는 그는 대단히 상냥하고 침착했으며 매력적으로 웃고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에 모든 정력을 집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공통된 화제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K 쪽만 바라보고 K의 의자에 기대어 나직한 목소리로 은행에 관계되는 일을 여러 가지 물었다. 그리고는 자기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로 옮겨가거나 재판소 이야기와 거의 같은 정도로 흥미를 느끼고 있는 여자친구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 검사가 이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었다. 만일 무엇인가 하스테라에게 부탁할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대개 동료 가운데 한 사람과 화해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누구나 먼저 K에게 와서 중재를 부탁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었다. K도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아무튼 K는 하스테라와의 이런 관계를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겸손했으며 또한 친절하고 겸손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사람들의 서열을 올바르게 판별하고 그 서열에 알맞게 대우할 줄 알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하스테라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K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이 규율만은 아무리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도 결코 어기는 일이 없는 하스테라였다. 그러므로 아직 서열에 끼지도 못한 가장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그의 상대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한데 끌어모아서 만든 하나의 덩어리를 다루듯이 아주 전반적이고 간접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런 취급을 받아도 이 젊은이들은 최상급의 공경을 그에게 바쳤다. 2시쯤 하스테라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귀가를 서두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거워 보이는 외투를 집어 입혀 주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어주고 K가 하스테라를 따라 문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K가 하스테라를 혹은 하스테라가 K를 조금씩 바래다 주는 정도였으나 날이 지나자 결국 하스테라 쪽에서 함께 집에 가서 잠시 앉았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함께 브랜디를 마시고 시가를 피우며 1시간쯤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하스테라에게는 무척 중요한 하룻밤이었고 2, 3주일 동안 헬레네라는 여인을 머물게 한 때에도 이 시간만큼은 희생하지 않았다. 그 여인은 비계덩어리 같은 중년 여인이었는데 눈은 노란빛을 띠고 검은 고수머리가 이마 가장자리에 똘똘 말려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침대 속에 있었는데 난잡하기 짝이 없는 자태로 소설을 탐독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에는 티끌 만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그들에게 들릴 만큼 크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했다. 그래도 관심을 끌지 못할 땐 읽고 있던 소설책을 하스테라에게 던졌다. 하스테라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고 케이는 작별을 고했다. 그런데 하스테라가 헬레네에게 실증을 느끼면 그녀는 담수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꽤 지독한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녀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두 사람을 기다렸다. 그 의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자신의 몸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유행에 뒤떨어진 낡은 이브닝 드레스이고 그 중에서도 장식으로 붙여놓은 기다란 리본이 눈에 거슬렸다. 케이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괴로웠다. 그는 이 의상의 세세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보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케이는 몇 시간이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그런데 여인은 몸을 흔들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기도 하고 케이 옆에 앉기도 했으며 자신의 형세가 위태로워지면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스테라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수작을 부렸다. 여인이 오동통하게 살이 찐 가슴과 등을 대담하게 노출한 옷차림으로 탁자 위에 가슴을 대면서 케이에게 얼굴을 내밀어 이쪽이 결국에는 얼굴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별다른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단지 자포자기적인 심정 때문이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케이의 결심이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서 다시는 하스테라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바로 그것뿐이었다. 얼마간 시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가보니 헬레네는 없었다. 케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전례 없이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하스테라의 긴급 동의로 자기들의 우정을 새삼 찬양했다. 케이는 술과 담배에 쩔어 약간 착잡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마침 그 이튿날 아침 은행에서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간밤에 K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지점장이 말했다.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K가 분명히 하스테라 검사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점장은 그것이 몹시 이상하게 생각되는지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고 물론 이런 점에는 꼼꼼한 사람이지만 분수가 있는 근처에서 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K는 검사가 친구라는 것, 간밤에는 말씀 그대로 분수 옆을 둘이서 걸었다는 것을 자백했다. 지점장은 놀란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띠고는 좀 앉으시오 하며 자리를 권했다. 이 일은 K가 지점장에게 대단한 호의를 가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즉 가냘프고 병까지 들어 가벼운 기침에 시달리면서 극히 책임이 무거운 직책을 숱하게 짊어지고 있는 이 인물로부터 K의 행복과 그 전도에 대한 일종의 노파심과도 같은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K와 똑같은 경험을 한 다른 동료들의 표현에 따르면 차갑고 표면적인 배려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유능한 부하를 위해 2분 정도를 희생함으로써 수년 동안 충실한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유효한 적절 수단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건 이 순간에는 K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점장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던 것과는 다른 보다 다정한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즉 상사로서의 지위를 잇고 K와 대등한 위치에 선 것이 아니고 평소 직무상의 접촉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지점장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K의 지위를 잊어버린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새파란 신출내기이기는 하지만 지점장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 순진한 청년을 상대할 때처럼 부드럽고 자상한 태도였다. 만약 지점장의 배려가 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상대편이 지점장이건 다른 누구이건 K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K는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자상한 배려 같은 것은 맛보지도 못한 채 일찍이 사별한 아버지의 사망 후 곧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또 장님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교회의 자그마한 거리에서 100년을 하루같이 지내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찾아본 지도 벌써 2년이 넘는데 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언제나 멀리해 왔으므로 K에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그의 약점은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줄은 미처 몰랐네. 냉엄한 지점장의 어조를 어렴풋이 감도는 호의적인 미소가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다. 건물. 처음에는 별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K는 온갖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의 사건에 대해 최초로 통과한 관청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려고 시도했다. 밝혀내는 일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티토렐리뿐만 아니라 볼파리도 그 건물의 번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간혹 티토렐리는 음흉한 웃음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그 관청은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는 관청이다. 명령받은 일을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송 당사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대재판소의 최종적인 말단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재판소에 바라는 경우 물론 그런 희망은 항상 계속되지만 희망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짓이 아니다. 그 하급 관청을 상대해야 하지만 그런 짓을 해보아도 실제로 재판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소의 사정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하고 말했다. K는 화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반박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만 끄덕여 보이며 들은 것만을 머릿속에 잘 간직했다. 최근 간혹 경험한 일이지만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단계에 다다르면 티토렐리는 변호사에 못지 않았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K는 변호사만큼 티토렐리에게 굴복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티토렐리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으나 보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또 하나, K는 자기 쪽에서 티토렐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K는 상대를 괴롭혔다. 티토렐리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K는 간혹 그 건물 이야기를 했다. 그 관청하고는 서로 연락이 다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긴밀한 관계는 아니므로 이쪽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위험이 따를 것 같다고 K는 말했다. 그러나 티토렐리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때를 쓰면 K는 금방 화제를 바꾸어 버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촐한 성과에 K는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K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재판소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과 장난도 칠 수 있다. 거의 그들과 한 패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이 재판의 제1단계에 도달한 것은 말하자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능력이라면 지금의 나에게도 있다. 만약 자기처럼 낮은 단계에 있다가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즉, 이 무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다른 방도는 없었다. 그들은 단계도 낮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서 내 심리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받아들이고 숨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친구요 후원자인 티토렐리가 그것을 거절할 리 없다. 이러한 희망을 K가 줄곧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K는 역시 사리를 판단할 줄 알았으며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건너뛰어 버리는 일은 애써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이 끝난 저녁 무렵 지쳐있는 경우에 많았으나 그날 일어난 보잘것없는 이리저리 어떻게라도 해석되는 사건에서 즐거움이나 위안을 찾았다. 그럴 때면 K는 어김없이 사무실에 있는 긴 의자에 드러누워서 1시간쯤 긴 의자 위에서 기운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검색을 거듭했다. 하지만 재판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모양으로 졸고 있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재판소의 커다란 역할을 잊어버렸다. 고소당한 것은 자기 혼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법률가나 관리처럼 재판소의 건물 안 복도를 밀고 당기면서 걷고 있었다. 가장 둔한 두뇌의 소유자들조차 극히 중대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움직일 줄 모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구르바하 부인의 하숙인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입을 딱 벌린 채 머리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것이 꼭 애달픈 노래를 합창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속에는 남모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는데 하숙에 대해서는 요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즉 하숙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그다지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비루스토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하숙인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K는 이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눈빛 두 개가 K에게 부딪혔다. 비루스토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찾으니 사람들 한복판에 그녀가 있었다. 좌우에 서 있는 두 신사의 어깨에 하나씩 두 팔을 걸치고 있었다. 인상에 남을 만한 광경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인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비루스토나의 방에서 본 해수욕장의 사진을 그냥 그대로 재현한 것에 불과했다. 어떻든 이런 모양을 보면 K는 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만다. 나중에 몇 번이나 K는 그 근처에 가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소 건물 안을 여기저기 성큼성큼 걸어 보았다. 방이란 방은 모두 눈에 익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산한 복도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 집처럼 친근감을 느꼈다. 보고 듣는 것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리고 쉴 새 없이 뇌리에 아로 새겨졌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한 사람이 대기실 안을 얼쩡거리고 있었다. 두 사와도 같은 복장이었다. 조각처럼 생긴 체격, 보기 흉할 정도로 짧은 상의, 그것은 노란빛을 띤 굵은 실로 짠 레이스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인물은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K는 놀란 시선으로 줄곧 그 인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스천의 무늬도 낱낱이 기억하고 잘못 짠 부분도 하나하나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상의가 흔들리는 모양까지 완전히 알았다. K에게는 이 구경이 실증이 나지 않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상대가 놓아주지 않았다. 이국 땅에 전개되는 가장 행렬.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떴다. K는 여전히 이 인물을 따라갔다. 마침내 긴 의자 위에서 잠이 깨고 얼굴로 의자의 쿠션을 눌렀다. 이하는 작가의 손으로 말소되어 있다. 그런 모양으로 오랫동안 잠을 자고 나니 기운이 회복된 것 같았다. 그러나 K는 생각을 계속했다. 이미 어둠이 내리깔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다. 티토렐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K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티토렐리가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K는 그 앞에 꿇어 앉았다. 그리고 나서 상대편의 팔을 주물러주고 온갖 방법으로 비위를 맞추었다.
K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채 했다. 그런 식으로 티토렐리는 K를 괴롭혔다. 한편 K는 결국에는 처음에 품은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티토렐리는 가벼운 사람이라 간단히 함락되는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나이였다. 재판소가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 점이야말로 공략 목표로 삼을 만한 허점이었다. 티토렐리가 오만한 태도로 고개를 쳐들고 뻔뻔한 웃음을 짓지만 K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K는 집요하게 매달렸다. 천천히 일어서서 마침내 티토렐리의 두 볼을 두 손으로 어루만졌다. 그렇다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포자기에 가까웠다. 재미있는 일이라서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이었다. 승산은 분명히 있었다. 재판소를 현혹시키는 이 어리석은 무리들,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처럼 마침내 티토렐리는 K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호의에 넘치는 얼굴로 천천히 눈을 감는 동작이 마치 K의 소망을 들어줄 것 같은 기색처럼 보였다. 티토렐리는 K에게 손을 내밀고 꼭 쥐었다. K는 몸을 일으켰다. 약간 엄숙한 심정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티토렐리는 엄숙함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그는 K를 끌어안고 달렸다. 곧 재판소 건물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랐다. 그러나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물에 띄워놓은 보트처럼 가벼운 동작이었다. K가 자기 발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작은 여태까지의 낮은 생활의 산물일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아래로 숙이고 있던 머리 주위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었다. 여태까지 등 뒤에서 흘러들고 있던 빛이 그 위치를 바꾸어 갑자기 번쩍거리면서 앞쪽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었다. K는 얼굴을 들었다. 티토렐리는 상대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K의 몸을 획 돌려버렸다. K는 다시 재판소 건물의 복도에 있었다. 그러나 주변은 아까보다는 차분한 느낌을 주었다. 별로 눈을 부릅뜰 만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 K는 얼른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포착했다. 그리고 K는 티토렐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혼자 걸어갔다. K는 오늘 새로 맞춘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몹시 기분이 좋았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K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이 K로서는 더없이 기쁘게 생각되었다. K는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복도의 구석에 커다란 창이 여러 개 나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자신의 헌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색의 줄무늬가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바지, 그 위 소매가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속옷이 널려 있었다. 지점장 대리와의 싸움. 어느 날 아침 K는 여느 때보다 기분이 훨씬 상쾌하고 힘이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판 관계는 거의 염두에 없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존재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붙잡아 쥐어뜯고 으깨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었다. 여느 때와는 다른 기분에 젖어 있던 K는 지점장 대리를 자기 방으로 불러 눈앞에 쌓여있는 직무에 관계된 일을 상의하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지점장 대리는 K와의 관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K와 쉴 새 없이 싸우고 있던 그 당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차분한 태도로 들어와서는 K의 상세한 설명을 조용한 태도로 들었다. 이야기의 사이사이에는 친한 동료들이나 사용하는 짧은 말로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업무의 요점에서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고 직무의식이 골수에까지 철저하게 박혀있는 듯한 태도. 이것은 달리 속셈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때문에 K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의무의 이행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 철두철미한 임무를 앞에 두고 K의 생각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다. 거의 아무런 저항도 못 해본 채 모든 것을 지점장 대리의 손에 내맡기는 꼴이 되었다. 이럴 경우 K는 너무 흥분해서 지점장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광경만 상상하는 그런 추태를 부린 적도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K로서는 알 수 없었다. 이야기는 분명히 결말이 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아니면 K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는지 또는 말을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대리가 눈치채 버린 것인지, 아무튼 이 몇 가지 이유로 그는 이야기를 중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가 그야말로 이상 야릇한 결론을 내리고 또 지점장 대리는 교묘히 K가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해 놓고 황급히 실행에 옮겨 K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만들려고 했다고도 생각되었다. 어느 쪽이든 그 후로는 이 일을 입 밖에 낼 기회가 없었다. K는 지나간 일을 생각해 내는 것이 싫었고 지점장 대리는 단단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말할 것도 없이 한동안 별로 눈에 띌 만한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K는 이 사건으로 움츠러든 것은 아니었다. 적당한 기회가 있고 다소라도 여력이 있으면 K는 벌써 지점장 대리의 방 입구에 서서 들어가려고도 하고 상대편을 불러내려고도 했다. 전날에 했던 것처럼 이 상대 앞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여유는 없었다. 단번에 모든 우려를 쓸어내 버리고 지점장 대리에 대한 옛날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부활시켜 줄 만한 결정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이미 K는 기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K도 잘 알고 있었다. 아마 그가 요구하는 대로 K가 물러선다면 다시는 전진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것이다. K의 패배 의식 속에 지점장 대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사무실에 태연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불안 의식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재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K는 이렇게 자주 자기 자신에게 타일럿을 것이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결국 자기의 명예를 쟁취하는 데에 그칠 뿐이었다. 즉, 약점을 안고 지점장 대리에게 되풀이해서 맞서봐도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도리어 그것은 상대의 권력의식을 굳혀주고 또 관찰을 계속할 기회를, 적절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편에게 제공하는 결과가 될 뿐이었다. 그러나 K는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K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지점장 대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몇 번이고 그 신념을 스스로 다짐했다. 어떤 불행한 경험에서도 K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10번 시도해서 실패로 끝난 것도 11번째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것이 판에 박은 듯이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신념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 뒤에 지쳐서 땀투성이가 되어 텅 빈 머리를 겨우 가누고 돌아올 때면 지점장 대리에게 덤비는 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 K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또다시 지점장 대리의 방을 향해 걷고 있는 K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희망, 바로 그것이었다. 이하의 1절은 작가의 손으로 말소되고 있다. 이날 아침은 이러한 희망이 여느 때와는 달리 유난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점장 대리가 느릿느릿 들어오더니 손을 이마로 가져가며 두통이 심해 괴롭다고 말했다. K는 이 말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지점장 대리의 두통 따윈 아랑곳 없이 대뜸 업무에 대한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통이 그다지 심한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흥미로 잠시 고통을 잊어버렸던 것인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지점장 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마에서 손을 떼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답을 미리 가지고 질문 속으로 뛰어드는 우등생처럼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다는 듯 즉석에서 답변을 내뱉었다. 이번에도 K는 잘 버텨 혹 상대편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점장 대리의 두통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상대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K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와 같은 고통을 상대편은 완전 무결하게 참아내고 또 제압하고 있었다. 지점장 대리는 몇 번이나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그의 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는 두통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그것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두 사람은 제각기 멋대로 짓거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대화가 마무리되어 갔다. 상대편은 자신의 두통이 그리 격심하거나 염려할 정도의 두통도 아니고 더구나 K가 자주 호소하는 그 두통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했다. K는 반박하려고 기회를 노렸으나 지점장 대리가 자기의 고통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자 그만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K로서는 참고할 만한 신뢰가 될 만했다. K도 역시 업무에 관계없는 걱정거리는 모두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 K로서는 종전보다 직무에 더욱 열중하고 앞으로 자신의 지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은행의 새 제도를 실행에 옮겨 얼마간 해이해진 직무 태도를 바로잡고 업무상의 방문, 출장 같은 것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서 지점장에게 보고서도 자주 내고 동시에 지점장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명령받도록 노력해야 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점장 대리는 최근에 시작된 버릇으로 문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안경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 K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방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K에게 수작을 부리기 전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함이리라. 그런데 K는 이 시선에 반항하듯 싱긋 웃어 보이고는 그에게 자리에 앉도록 권했다. K 자신은 안락 의자에 파묻혀 될 수 있는 대로 지점장 대리에 가까이에 다가 앉아 보고하기 시작했다. 대리는 처음에는 거의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K의 책상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조각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대리가 지금 막 나무 부분에 헐거워진 곳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책상에 헐거워진 가장자리를 툭툭 쳐보더니 그것을 고쳐보겠다는 듯 자꾸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K는 보고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기도 했으나 대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모두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세밀히 파악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그런 대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달리 그의 행동은 유별났다. 대리는 주머니 칼을 꺼냈다. 그리고 K의 책상 위에 있던 삼각자를 써서 이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가장자리를 훨씬 깊게 박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리라. K는 보고 속에 완전히 새로운 제안을 덧붙이고 있었다. 이 제안은 대리에 대해 특별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은행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간이라는 의지, 저의 생각이 제 입장을 변호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차차 멀어져 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기 변호 방법은 은행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의 경우에도 최상의 변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말했기 때문에 K는 책상 가장자리로부터 대리의 손을 완전히 떼어내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보고서를 낭독하는 동안에 K는 불과 두세 번 비어있는 손으로 마치 상대방을 달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장자리를 가볍게 만져보았을 뿐이었다. 이것은 K로서는 대리의 행동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이 가장자리에는 굳이 고쳐야 할 결점이 없다는 것,
만일 있더라도 보고를 들어주는 것이 책상 수리보다는 중요하고 또 예의 바른 일이라는 것을 대리가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력적이기는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손을 놀리는 일은 대리를 열중하게 하고 있었다. 가장자리의 일부는 이미 높이 치켜 올려지고 지금은 이 장식물의 조그마한 한쪽 끝을 다시 제자리의 홈에 끼워 넣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떼어낼 때보다 어려운 작업이었다. 지점장 대리는 일어서서 두 손으로 그것을 판자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잘 될 것 같지 않았다. K는 낭독을 계속하면서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리의 몸의 움직임은 자기의 보고서 낭독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K 스스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K도 대리를 따라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어떤 숫자 하나를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서류를 한 장 대리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상대는 두 손으로 눌러서는 아직 힘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상기된 얼굴로 전신의 무게를 가장자리 위로 옮겼다. 그러자 일단은 성공했다. 자그마한 나무끝은 삑삑거리면서 홈 속으로 끼어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홈에 금이 생기고 그것이 순식간에 길고 크게 되더니 그만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고 말았다. 재료가 나쁘군. 지점장 대리는 화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